안녕하세요. 벤자민 C급 리포트 정효실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백선민입니다. 오늘은 박원순 시장이 지난 7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죠. 그 사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선배님께서 그 박원순 시장 사건에 대한 논점과 지금까지의 경과에 대해서 아주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굉장히 좀 민감한 사항이고, 네. 아직도 뭐 끝나지도 않고 끝날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사건입니다. 이제 여기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논점은 성추행 등 그 성범죄가 네네. 실제 발생했는가? 그렇죠. 그다음에 성범죄가 있었다면 주변인들에 의한 묵인 네. 또는 조직적 은폐가 있었는가? 그 주변인이라는 것은 이제 그 박 시장님 주변 사람들 얘기하는 거겠지. 이제 뭐 서울시청이나 비서실장이나 이런 분들. 네. 그다음에 그 성범죄 피해 호소인. 이제 피해자라고 해야 되느냐, 피해 호소인으로 해야 되느냐, 고소인으로 해야 되느냐 명칭도 많습니다만은 저희는 그러면 고소인으로 하는 저는 게 고소인으로 어떨까요? 일단 말을 갖다가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보호 조치가 적절했는가, 뭐 네. 이런 것들. 그다음에 박원순 시장은 왜 극단적 선택을 해야만 했는가, 무슨 네. 이유로다. 네네. 그다음에 고소인 A 씨가 원하는 건 무엇인가, 지금 순간에.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논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네. 경과는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7월 8일 이제 오후 4시 40분에 네. 30분에 이제 박원순 시장이 이제 고소를 당합니다. 오후 4시 40분에. 네, 그것도 나중에 밝혀진 거죠. 미리 이제 고소를 당했고, 예. 그다음에 7월 9일 이제 박원순 시장이 집을 나와서 오전에 이제 관사를 출발해서 네. 이제 운동을 한다고 이제 북악산 뒤에 둘레길을 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박원순 시장 따님이 7월 9일 네. 이제 12시 1시 사이에 이제 통화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5시 17분쯤 네. 실종 신고를 하게 되죠. 그 이후로다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수색을 통해서 10일 1시 0시죠. 1분에 그 시신이 이제 발견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병원에 안치됐다가 7월 11일 서울광장 시민분향소가 설치돼서 장례 절차를 밟게 되는 겁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고소인은 그 발인하는 날, 그것도 이제 많이 좀 논란이 있었죠. 이왕이면 네. 발인하는데 그렇게 꼭 기자회견을 했어야 되느냐. 어떤 여러 그런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너무 이제 그 충격받은 시민들에 의해서 네. 여러 가지 질책도 있었는데, 어쨌거나 7월 13일, 그 다음에 16일 네. 두 번에 걸쳐서 기자회견이 있었고, 뭐 그 이후로도 여러 번의 이제 기자회견, 뭐 기자를 상대로 한 뭐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뭐 7월 30일은 그 박 시장의 핸드폰 포렌식에 대한 금지, 가족들이 네. 요청을 한 거죠. 네. 가족들 요청해서 포렌식 수사에 대한 금지가 됐고, 8월 20일은 박원순 시장의 그 피소 사실 유출, 네. 고소를 했는데 이게 유출이 돼서 네네. 사실 이제 박 시장이 그 극단적 선택을 하신 그날 대책회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오전에? 그랬죠. 예, 예. 그래서 이미 어떻게 알게 됐느냐. 네. 이거에 대해서 수사를 갖다가 고소인 측에서 요구를 했는데, 뭐 나왔죠? 네. 고소인 엄마가 교회에. 아는 목사님한테 이제 보여주고, 또 그 네. 목사님이 다른 곳에 서로 이제 자문을 구하느라고 하다 보니까 이미 피소 사실이 다 알려지게 됐고, 네. 또 고소장을 넣기 전에 이미 검찰에다가 전화를 해서 네. 좀 검사한테 만나자. 검사는 이미 사건화 되기 전에 검사가 만날 수 없다 해서 이제 거절을 했고, 뭐 이런 일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그 문제는 네. 뭐 다른 이제 경찰이나 검찰을 통해서 유포된 게 아니라는 게 밝혀진 것 같고, 9월 3일에는 이제 고소인 측이 박원순 시장의 핸드폰에 대해 포렌식 조사를 진행해달라 이런 요청을 한 상태로 지금은 이제 주변인들에 대한 네.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제 선배님께서 경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제가 한 가지 여기 경과에서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난 9월 4일 요 다음 날이었던 것 네. 같은데요. 그 고소인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 김재련 변호사가 한겨레 21과 인터뷰를 하면서 왜 변호를 맡게 되었는지 이제 기타 아주 민감한 문제들에 대한 일단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고소인의 주장대로 성범죄가 실제적으로 발생을 했느냐, 이게 좀 가장 중요한 논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예. 뭐 일방의 주장만 있다 보니까 네네. 뭐 있다 없다 하기가 아직까지는 좀 예미한데, 고소인 측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범죄 성립이
되는지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되는지 네. 안 되는지 한번 고소를 해보자 할 정도로 지금 성추행에 대한 고소가 이게 지금 법률적으로 성립이 되는지도 조금 본인들도 좀 미심쩍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이 성추행을 넘어서 박 시장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는 2차 기자회견 때부터는 성폭행으로 그 수위를 이제 변경을 했어요. 높인 거죠. 예, 그래서 성추행과 성폭행은 상당히 좀 다르죠. 네. 다르고 그만큼 어떤 증거 자료를 내놔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고소인 측이 내놓은 거는 어떤 그 성추행도 과연 될까 싶을 정도로 네. 예를 들어 다 알려져 있죠. 이제 머리 뭐 샴푸 냄새가 좋네 하던 머리에 맡아본 거, 그다음에 그 아트네일 요즘 여성들 많이 하죠. 네네. 뭐 손톱 이쁜애 만져본 거, 뭐 등등. 그리고 셀카 찍을 때 머리를 갖다가 과도하게 이렇게 밀착하거나 허리에 손을 댄 뭐, 그리고 또 심야 시간대 그 텔레그램 방에 초대해서 무슨 네. 뭐 조금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좀 불미스러운 사진 또 이런 걸 보냈다 그러는데 그 심야 시간대가 아니라 그 공개된 걸 보니까 8시 좀 넘은 8시 30분쯤인가 초대가 네. 된 거고 그 메리아스를 입은 아마 그 옥탑방 생활을 할 때 네. 그때 찍으신 것 같기도 하고 네. 이런 사진을 이제 보낸 거 요게 이제 고소인 측에서 어떤 성추행 또 나가서 성폭행의 자료라고 근거라고 내놓은 것들이 다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갖다 과연 성적 의도가 있었느냐 또는 그 어떤 여성들의 은밀한 쉽게 말할게 그냥 가슴을 만졌느냐 엉덩이를 네. 만졌느냐 성적 의도로다가 이런 것들 또 성적으로 어떤 그 잠자리를 같이 했느냐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추행 성폭행을 입증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발표한 고소인 네. 측이 발표한 것으로는 어떤 성범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객관적으로 이거는. 상대방이 이건 뭐 꼭 남성이 여성이 남성에 동시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겠지만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상대방이 느끼는 불쾌감에 따라서 그렇죠. 예 당연히 다르겠죠. 뭐 조금 미심쩍은 부분이 어떤가 하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텔레그램 비밀 초대 대화방이라고 오픈했지만 실제 내용은 없었고 시간이 8시 좀 넘은 시간이고 예. 보통은 이제 비서라는 업무를 봤을 때 그 시간 업무의 연장이 되는 경우가 워낙 많아서 그런 경우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작년 박원순 시장의 생일 파티 동영상이 오픈이 됐었잖아요. 예. 그런 사진과 동영상을 보면 그 고소인이 박원순 시장의 손을 잡고 어깨에 손을 올리고 너무나 스스럼 없이 행동을 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예. 그렇게 고소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불쾌감을 주는 성범죄 행동을 박원순 시장이 하고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그런 스스럼 없는 행위가 나왔나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심쩍고 의문이 가긴 합니다. 맞습니다. 성폭행은 강간하고 강간 미수입니다. 그럴 때 그거는 명확하게 네. 어떤 물리적인 행위가 일어나야 되는 거고 성추행은 물론 가슴을 만진다든지 좀 용어가 좀 복잡해지긴 하는데 이런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성들이 어떤 신체적 접촉이나 이런 데 대해서 불쾌감을 느끼면은 네. 그거는 뭐 같은 행위라도 저 사람이 하는 거는 성적 의도가 없어서 난 불쾌하지가 않아.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저 사람은 나한테는 불쾌해. 그럼 이제 범죄가 성립될 수도 있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다가 그 동영상 생일 파티 동영상을 보면 케이크를 자르는 거죠. 거기. 그렇죠. 케이크를 자르고 거기 보면은 예. 고소인께서 스킨십을 더 적극적으로 하고 계세요. 어깨에 네. 손을 대거나 박 시장의 어떤 손을 잡고 딱 잡고 케이크 같이 자른다거나 했을 네. 때는 평상시에도 두 분이 그 정도의 어떤 그런 스킨십 정도, 터치 같은 거, 물론 비서라고 해서 다 자기가 모시는 상사에 대해서 그렇게 가깝게 필요 이상 가깝게 하지는 않겠지만은 네. 그 정도 손톱을 만진다거나 머리에 이렇게 냄새를 맡거나 아니면 셀카 찍을 때 머리를 갖다 밀접하게 하는 요 정도를 갖다가 불쾌하게 느꼈을까? 저렇게 박 시장님을 갖다가 편하게 대하는 사람이 좀 그런 거는 조금 네. 아직 밝히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게 나오면 모를까? 지금까지 나온 거로는
글쎄요, 성범죄라고 보기에는 조금 성추행 또는 성폭행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저렇게 보고 저도 있습니다. 일정 부분 선배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제가 비서 업무를 오래 한 사람으로서 사실은 그 동영상이 제게는 굉장히 낯설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제가 어떤 이제 권위적인 조직에 있어서 그랬었을지는 모르지만 비서라는 거는 누구든 제가 모시는 상사를 돋보이게 하는 거지 상사보다 더 앞장서서 앞에서 하는 거는 아닌 거. 그리고 상사에게 아무리 잘해주고 민주적인 조직이라고 해도 상사에게 스킨십을 하는 거는 저는 배워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 고소인이 그 비서 업무에 대해서 이제 개인적인 문서를 작성을 해서 이제 그 후임자에게 넘겨주고, 혹시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예, 근데 그 인수인계서라는 게 아마 개인적으로 작성을 한 것 같아요. 실제적인 업무 인수인계서는 그런 식으로 작성이 되지 않죠. 예를 들면 뭐 어떤 회의에서 준비해야 될 건 무엇이다라든지 하지, 그렇죠. 그렇게 뭐 사적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박원순 시장은 존경할 분이고 여기 있는 것이 나에게 엄청난 자부심을 주는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그렇게 지속적인, 고소인이 말한 것처럼 지속적인 추행? 위기에서 추행과 범죄를 당한 사람으로는 좀 느껴지지 않는 좀 그런 부분도 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럼 인수인계 하는데 욕을 하고 가랴. 하지만은 말씀하셨듯이 인수인계에 굳이 그런 걸 써서 그렇죠. 그 인물평을 써놓고 갈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네. 비서가 전문직이잖아요. 전문직이고 이런데 굳이 가서 그냥 모시는 상관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평을 내주고 굳이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었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서 제가 일관된 얘기는 비서하고 박 시장님하고 딱 선을 그우고 서로 간에 불쾌감을 주고 형식을 따지는 그 정도는 아니었고 좀 편하게 아무래도 정치 정무적인 거 있다 보니까 기업하고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네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뭐 손톱 한번 만졌다고 불쾌감 느낄 정도는 아니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저희는 약간의 뭐 아닌 것 같이 뭐 보여지기도 한다는 의견이 지금까지 있었죠. 나온 걸로, 지금까지의 정확하게. 증거나 이런 걸 봤을 땐 그렇지만, 그러나 이제 고소인의 주장대로 성범죄가 이루어졌다면 이제 그 박 시장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의 어떤 묵인 혹은 알면서도 조직적으로 은폐를 하거나 그러려고 한 부분이 있었을까요? 네. 지금까지 그 뭐 검찰 조사, 뭐 경찰, 검찰 그 조사도 있고 또 거기 이제 비서실장 하셨던 분, 인사 담당하셨던 분,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인터뷰한 것들이 있어요. 알지를 못했다고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뭐 은폐하거나 두둔하거나 그런 일은, 아니 상황을 모르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고 알지 못하는데 뭐 은폐나 두둔할 일은 없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분들도 지금 황당할 거예요 아마. 그죠? 사실 대통령을 오랫동안 시민사회운동도 하고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인격자라고 알고 있고, 그분들도 그러니까 이분을 꼭 대통령을 만들겠다, 있으면 대통령 만들어서 내가 무슨 덕을 보겠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훌륭한 분을 대통령으로 한번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훌륭한 국가로 만들겠다고 모셔왔던 분들이 수년씩 계실 것 같습니까? 그분들이 갑자기 이상한 이거 무슨 상황에 빠져서 모시던 분이 돌아가셨는데, 이분들도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렇죠. 어쨌거나 지금 나온 얘기는 은폐나 그 조직적으로 뭐 숨기는 거는 없었다, 뭐 일관되게 뭐 진술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이제 조직적인 은폐나 뭐 묵인 이런 게 없고, 그렇다면은 이 고소인이 이제 처음에 어떤 그런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고소인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적절했을까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일관되게 뭐 고소인 측, 뭐 김재련 변호사 뭐 입을 빌어서도 나오는 얘기는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너무나 힘들었다. 죽을 만큼 힘들고 자기도 죽음을 생각했다 할 정도로 하는데, 그래서 일단은 보직 변경, 이 비서실에서 나 자리를 옮겨달라 하는데 그 주변 분들이 그 인사 담당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귀뚱으로 듣지도 않고 전혀 여기에 대해서 묵살해 버렸다.
그래 난 너무너무 힘든데 네. 이런 얘기를 갖다 반복적으로 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아마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좀 다른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 이 고소인이 이제 피해를 얘기하고 다른 부서로 정보를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묵살했다고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그 서울시의 다른 관계자 얘기로는 다른 부서로 정보를 권유를 했는데 승진,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직급보다 더 높은 직급으로 가기를 원했고, 그러려면 직무라든지 연한이 있으니까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그냥 비서실에 있겠다. 예.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진술도 있더라고요. 그 이제 인사 담당 하시는 직원하고 이제 비서실장, 근데 이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실 우리가 직장 생활 하면은 현실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그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입버릇처럼 나 못 해먹겠어, 나 다른 부서로 옮겨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분들도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정식적으로 자기가 어떤 보고서를 내든지 사유서를 내가지고 보직 변경 신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특히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일단 신고를 해야 돼요. 검찰, 경찰에 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사내에 서울시에도 그런 기관이 부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내가 이러이러한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나 여기서 가해자와 격리를 위해서 나를 갖다가 보직 변경을 해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고, 직장인들 하는 것처럼 나 지금 여기 못 있겠어요, 좀 바꿔줘요, 뭐 이런 말은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걸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접수된 게 없었다 하니까는 그걸 갖다가 지나가는 말로 하지 말고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어야 된다. 묵살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네. 좀 더 적극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원했다면은 적극적으로 그걸 요청을 했어야 되지 않은가, 공식 문서화 시켜서. 근데 그게 없었다는 거고, 이분은 이미 약간의 혼란이 있어요. 그렇죠. 저희가 또 여기서 짚을 부분이 있습니다. 4월 15일 날 근데 총선 날인데, 네. 그날이 이제 회식을 하게 되죠, 그 비서실 직원들이. 네. 근데 거기 와서 그 직원들하고 같이 회식에 참석했다가 너무 과음한 상태로 이제 모텔을 가게 됩니다. 뭐 남성 직원하고. 이제 어서 말이 조금 다르죠. 남성 직원 얘기를 먼저 얘기하자면은 술이 취해서 같이 이제 모텔을 갔다. 거기서 나는 성행위를 하고 싶어서 시도를 했는데 그 고소인이 거기에서 그냥 바로 나왔다. 네. 뭐 이런 상태고,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그 문제 없었다. 합의에 네. 들어갔고 합의를 안 했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했지만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나왔다. 이거가 네. 남성이 주장하는 거고, 그렇죠. 네. 네. 고소인은 너무 술이 만취한 상태에서 내가 의식 불명이 됐든 무저항 상태가 됐든 그분이 나를 갖다가 강간하려고 해서 난 그걸 갖다가 완강히 저항을 해서 거길 모면했다. 그래서 강간 미수가 됐다. 이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4월 15일 이후에 바로 또 고소가 됐어요. 네, 그리고 네. 사건화 되고 있기 때문에. 기사화도 됐었죠. 예, 그래서 그때는. 그 관계에서 이 말이 보직 변경이 언제 되는 건지, 네. 도대체 그 자기 보호 조치가 언제 일어나고 어느 사건에 언제 일어난 건지, 박 시장 건지 그건 건인지 조금 약간 혼재되어 있는 느낌은 좀 있더라고요. 하여튼 서울시 직원들의 입장은 이 관련법과 네. 규정에 의해서 고소인에게 이제 2차 피해가 안 가도록, 네. 또 이분들이 보니까 충분히 조치를 취했다. 그 만약에 또 자꾸 전화하고 그러면은 마치 외압이나 회유로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 예. 상사들이고 뭐 그럴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그거는 충분하게 배려를 하고 한 거지 그걸 방치하거나 한 게 아니었다. 뭐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참 이제 난감한 그죠. 상황이죠. 가장 어렵고 근데 복잡한.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왜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해야만 했을까? 네. 이 대목에서 저희들이 조금 이제 한번 추론이죠, 그냥. 네. 추론이고, 하나님 우리가 뭐. 개인적인 생각. 네, 생각을 추론. 하는 건데, 네.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왜 돌아가셨다고 뭐 생각하십니까?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런 성폭행에 준하는 성범죄는 없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제 뭐 동영상이라든지 뭐 지금까지 네, 그런 고소인 측이 밝힌 이런 정황을 봤을 때는 그런 건 없었고, 그러나 박원순 시장과 이 고소인과의 관계에는 업무적인, 그러니까 조금 사적인 감정이 개입돼 있었던 것 아닐까, 그런 추론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박 시장이 이제 본인이 이제 자각을 못 하고 있다가
고소인의 고소를 접하고 시민운동가, 특히 여성운동가, 서울대 우조교 사건을 통해서 저희 한국의 그 보수적인 한국 사회에서 그 위대한 성폭력이라는 이걸 정말 사회적 쟁점화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온 분이 본인 당사자가 그런 게 됐다는 거를 스스로 견디지를 못한 게 아닐까, 죄책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본인이 생각할 때는 고소해야 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닐 수 있는데 그걸 빌미로 삼아서 어쨌든 이제 본인이 대권 주자인데 거기에 대한 수많은 공격들, 본인만이 아니라 가족, 또 본인을 지지하는 지지 세력, 한 사람에 대한 비난이나 비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해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하는 정도에까지는 정말 그런 상태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본인의 희생, 뭐 그 정도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부에서는 이제 뭐 대선 주자에 대한 저들의 공격이다, 또는 미투 올가미, 미투 기획, 이런 주장도 사실 좀 일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런 주장에는 좀 동의가 안 되고요. 박 시장이 그런 어떤 개인적인 죄책감, 자괴감, 뭐 희생, 뭐 이 정도밖에 저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럼 뭐 선배님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도 뭐 비슷한데 우리가 계속 반복하는 얘기지만 지금 분명히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 고소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본인도 계속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는 사실은 알 수는 없어요, 지금. 모르죠. 그리고 고소인 측에서 좀 더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를 내놓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이미 한쪽 당사자는 생을 다하신, 목숨을 끊으신 상황인데, 어쨌거나 지금까지 이제 나온 정황이나 증거들, 뭐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성폭행 또는 성추행이 있다고 보여지기는 어렵다. 그럼 왜 그렇게 돌아가셨느냐? 그 박 시장님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은 죽음 자체가 범죄에 대한 인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물론 그 말도 거부할 수, 부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해요. 그러나 과연 그분이 돌아가시는 그날 고소 사실을 알았지 않습니까? 그랬죠. 과연 고소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더 이상 본인이 삶을 지탱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성추행으로 이제 피소가 된 상태다 보니까 자기가 그동안에 쌓아왔던 인권 변호사, 여러 가지 여성운동, 어떤 페미니스트라고 자기가 스스로 자부했던 문제, 또 시민사회를 갖다 실질적으로 현대적으로 재건한 사람이거든요, 그분이. 그럼요. 수십 년 동안에. 시민운동의 대부로 외우고 자기의 어떤 모든 것이 부정당해야 되고, 또 그거를 그 한 번 재판에 들어가게 되면 판결날 때까지 수년을 갖다가 헤어나올 수가 없다. 그럼 자기가 그동안에 준비해왔던 어떤 대권에 대한 도전, 이거는 물거품이 돼버리는, 자기 꿈과 자기의 과거와 자기의 모든 것이 부정되는 이런 상황을 좀 견디기가 어려웠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럼 과연 그 고소인과는 어떤 관계였을까, 저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진짜 터무니없는 것 같았으면은 저는 그렇게 쉽지는 않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극단적 선택을 하진 않았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좀 내가 내 명예를 위해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좀 더 나와서 이렇게 투쟁을 했을 텐데, 그것이 조금 여의치가 않은 걸 보면은 어느 정도 조금 안 좋은 상황이 있지 않았나,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마찬가지로 또 저는 또 이게 기획이다, 무슨 왜 자꾸만 이제 민주당 대권 주자들만 이렇게 되느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서 돌아가신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실은 이것 때문이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추론을 하고 할 뿐인 걸로 알고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네, 참 굉장히 마음이 답답해지고 이제 잘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추론과 의견을 얘기하니까 답답한데, 그렇다면 그 고소인이 원하는 거는 무엇인 거로 보여지나요? 글쎄,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여기 고소인이 입장을 낸 게 있어요. 우리 박 시장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입장 전문이 있는데, 거기에서 본인이 원하는 걸 썼어요, 명확하게. 박원순 시장에게 법의 심판을 묻고 인간적인 사과를 받고 싶었다. 이게 본인이 처음에 원했던 거예요, 그냥.
잘못한 것에 대해서 죄를 묻고 네. 법률적 죄를 묻고 자기에게 인간적으로 사과하기를 바랬다. 뭐 이런 말씀을 이런 희망을 가졌었는데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니까 그 이후에 실망스럽다. 네. 그러면서 자기가 수십만이 진실규명을 요구했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니 그 위력의 크기, 그 박 시장이 갖고 있는 위력의 크기죠. 네. 위력의 크기를 실감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곧 내가 위력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이다. 희생된 사람이다. 그 안에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성추행이든 성폭행이든 무엇이 있는지 모르지만 나는 위력에 의해서 희생을 당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뭐 저와 제 가족의 고통이 일상과 안전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 일상과 안전을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은 사건의 한 당사자인 박 시장님께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네. 그럼 이분께서도 진짜 온전하게 일상을 회복하려고 하면 더 이상 사건을 만들진 말아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유족 측에서는 어떤 그 박 시장님의 그 핸폰에 대한 그 포렌식에 대한 수사를 종결해달라. 또 검찰이나 경찰도 이제 공소권 없음으로 해서 더 이상 네. 수사를 안 하고 있는데 고소인 측 김재련 변호사 요즘 논란의 고소인의 중심이더라고요. 합의가 된 거겠죠. 네. 계속 추가 수사를 요구하고 있으니까 이분이 과연 일상으로 완전히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인지 고소인이 그것도 조금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이 사건의 해결보다는 더 논란을 확산시키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걸 말을 듣게끔 하는 변호인. 고소인의 변호인인지 이 김재련 변호사의 이력이 굉장히 특이하더라고요. 단순하게 여성 운동가 특히 여성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활동이라고 보기에는 좀 특이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